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종합 뉴스 오늘 진행의 양준아, 이기양입니다. 이기양 씨 섭씨로 얘기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아니면 화씨로 얘기해줘야 날씨를 이해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섭씨가 편합니다. 네, 저도 미국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네. 아직도 섭씨로 얘기해야만 좀 이렇게 체감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내일 상당히 그 날씨가 안 좋다고 합니다. 오늘 네. 이기양 씨가 섭씨와 화씨 다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최고 섭씨 7도, 화씨 44도, 밤에는 섭씨 3도, 화씨 38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뉴욕시 중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실시됩니다. 해당 건물주들은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보고해야 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받은 알파벳 등급을 반드시 건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20일 뉴욕타임스는 2017년 통과된 조례안 33에 근거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각 건물은 A, B, C, D 4단계 중 하나의 알파벳 등급을 받게 되고 이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 본 제도는 건물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2만 5천 스퀘어피트 이상의 건물에 우선 적용돼 뉴욕에 있는 100만 채의 건물 중 4만 채 이상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해당 건물들은 2020년 5월까지 유틸리티 회사에서 받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환경보호국의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건물 유형과 수용 인원수 등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등급을 산출합니다. 해당 건물이 D등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등급은 매년 심사를 통해 다시 부여됩니다. 건물주나 관리인은 건물의 주 출입구 근처 눈에 띄는 곳에 알파벳 등급을 부착해야 하고 부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락커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오는 12월 4일에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연휴 시즌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근의 몇몇 주변 도로에서는 약 한 달 동안 일반 차량의 통행이 통제됩니다. 뉴욕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맨하탄 49에서 50가와 5에서 6번가 사이 도로 구간에서 일반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고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그동안 공휴일과 특정일에 이 지역 일부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뉴욕시는 또 같은 기간 동안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맨하탄 48에서 52가 사이 5번가의 차량 노선을 줄이고 보행자 전용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정부는 보행자가 많이 몰릴 경우 48에서 52가 6번가 동쪽 방면에 일반 차량의 출입도 막을 계획입니다. 이 기간 일반 차량들은 47가와 49에서 50가 사이 5번가에서 회전이 금지되고 버스는 48에서 52가에서 정차하지 않습니다. 뉴욕시 아시안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80.5%를 기록하면서 전체 인종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기면서 인종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시안 학생의 80.5%가 2년제 또는 4년제 등 대학 진학에 성공해 전체 인종 중 가장 높았습니다. 아시안 학생에 이어 백인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3.4%, 흑인 55.9%, 히스패닉 54.1%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공립고교 졸업생의 전체 대학 진학률은 61.8%입니다. 한편 뉴욕시 고등학생의 인종별 대학 진학률 격차는 2013년 이후 큰 폭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당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각각 43.5%와 42.4%로 나타나 지난해 각각 12.4%, 11.7%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아시안과 백인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각각 72.4%와 백인 67.9%로 나타나 8.1%포인트, 5.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인종별 대학 진학률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7일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이 12월 7일 마감됩니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1년간 기다려야 하거나 신규 등록의 경우 늦은 기간만큼 한 달의 월 보험료의 1%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가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외에 연중 보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또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 말기 신장 질환자 등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A. 병원보험, B. 의료보험, C. 어드밴티지 플랜, D. 처방약 보험 혜택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메디케어에서 지정해준 기간에만 플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 사회복지국이나 CMS에서 받은 편지, 개인 정보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은 메디케어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신규 이민자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 이민자 인구는 지난 2010년 이래 6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민연구센터가 연방 센서스국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 19일 발표한 이민자 인구 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현재 미 전국의 한인 이민자 인구는 103만 9,09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0년에 110만 422명에 비해 6만 1,325명이 줄어든 것으로 8년 새 6%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 1990년 56만 8,397명으로 집계됐던 한인 이민자 인구는 2000년 86만 4,125명으로 급증했고 다시 2010년 110만 422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장기간 한인 이민자 인구가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신규 이민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도 나타났습니다. 인구 센서스국의 2018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미국에 입국한 신규 이민자는 145만 명으로 집계돼 2016년에 175만 명에 비해 30여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2018년 상반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같은 해 첫 6개월간 신규 이민은 88만 4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93만 명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9.11 사태 이후 지속된 신규 이민 증가세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를 끝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청문회를 두고 달아올랐던 탄핵 정국이 이제는 표결을 통한 탄핵 소추 추진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은 하원 정보위원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간의 공청회 내용과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보위와 외교위, 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상임위가 내놓을 보고서에는 8주간의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를 설명하고 향후 방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조사를 주도한 하원 정보위가 보고서를 법사위로 보내면 법사위는 이를 토대로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하고 자체적으로 공개 청문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후 다음 달 둘째 주쯤 탄핵 소추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하원 본 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 추수감사절 휴일과 휴회가 끝나고 의원들이 복귀하는 다음 달 3일께
보고서를 법사위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서한에서 이것은 국가안보와 선거의 완전성을 위한 긴급한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정치적 동기가 있는 조사를 우크라이나에 압박했고 내년 미 대선에 외국을 개입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모은 대통령의 잘못과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의 트라이스테이트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의 트라이스테이트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가 가장 낮은 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매사추세츠주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백그라운드 체크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0여 년간 미국 내 음주운전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각 주별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47위를 기록했고 뉴욕주는 44위, 그리고 커네티컷주는 38위에 오르는 등 사망률과 체포 건수 모두 전국 평균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기타 경찰기관들의 자료를 토대로 낸 통계에서 뉴저지주는 10만 명당 1.4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자가 가장 적은 주로 꼽혔습니다. 뉴욕주는 1.7명, 커네티컷주는 3.2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주는 와이오밍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노스다코타와 미시시피주 등은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 평균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의 속성 처리 서비스 수수료를 29일부터 인상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상인데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또 인상됐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의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와 취업이민청원에 대한 속성 처리 수수료가 오는 29일부터 현행 1,410달러에서 1,440달러로 30달러 인상됩니다. 이 비용 인상은 도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것인데 지난해 10월 1,225달러에서 1,410달러로 인상된 뒤 1년 만에 또 인상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전문직 취업비자의 보충 서류 서비스 등 절차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성 처리 서비스는 이민서비스국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자인 E1, E2, H1B 등의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평택시가 요즘 새롭게 조명을 받으면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육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경기도 평택 팽성읍 일대에 들어서면서 평택이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은 95%가량 완료된 상태로 기지 조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군 이전 역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에 주둔 단일 기지로 세계 최대 규모인 셈인데 기지 규모만 무려 1,465만 제곱미터로 병원 5개 동과 주택 82개 동, 복지시설 89개 동, 본부 및 행정시설 89개 동, 교육시설 5개 동, 정비시설 33개 동 등 총 513개 동이 조성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조성 및 미군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평택 팽성읍 일대 주거지역 토지 가격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거의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평택 내 인구 유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유엔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 8군 사령부, 동두천 의정부 미 2사단 병력 등이 캠프 험프리스에 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삼성반도체와 기획재정부가 평택 이전을 목표로 토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 새롭게 도약하는 평택이 국제화 도시로 탈바꿈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평택시 주거용 주택의 투자 유치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에서도 12월 4일부터 3차에 걸쳐 뉴저지 소재 더블트리 호텔에서 투자 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미준의 한인들에게도 평택붐이 한동안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생활상식 코너에서는 하나건강센터 조명하 약사님을 모시고 모두에게 필수적인 3대 주요 영양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건강보조제의 일반적인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흔히 영양제라고 부르는 건강보조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해하셔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세분화된 것을 알려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양제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많은 영양제, 즉 건강보조제가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학창 시절에 과목 중에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양제가 필수적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필수적인 건강보조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유산균 제제로 잘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 둘째는 고단위 종합 비타민. 그리고 셋째는 오메가3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보조제가 많지만 이 3가지를 전문가들이 필수라고 뽑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3가지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흔히 유산균 제제로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필수적인 건강보조제입니다. 옛말에 장이 튼튼하면 온몸이 튼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장이 온몸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 좋은 균, 즉 유익균을 많이 공급해서 장 건강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에 필수 건강보조제로 손꼽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생아들입니다. 장이 거의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기에 나쁜 균이 서식하기 전에 좋은 균을 배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신생아 시절에 파우더로 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우유에 타서 보충시키면 신생아가 튼튼한 장으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필수적입니다. 여성부, 즉 질 내에 좋은 균총을 만들어주는 것이 임산부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특히 오메가3의 한 부분인 DHA를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복용하면 태아의 뇌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께 필수적인 것은 장에 좋은 균이 많으면 장이 건강할 뿐 아니라 장수의 비결로 이어지고 노화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치매에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종합 비타민입니다. 특히 고단위 종합 비타민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에서 공급이 잘 안 되어 영양 불균형이 되거나 음식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음주나 흡연, 약 복용, 기타 잘못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종합 비타민이 결핍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기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비타민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비타민 A는 안구 건강에, 비타민 B나 C는 피로 회복에, 비타민 D는 면역 증강에 좋고 그리고 칼슘 흡수에도 관여하기에 필수적입니다. 대개의 비타민이 조금씩 하루 필요한 양만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결핍에 필요한 충분한 양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고단위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기에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있는 고단위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면 구태여 따로 비타민 D를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구입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나 C도 충분히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구입하시면 마찬가지로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함유된 좋은 회사의 고단위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건강 보조제에 속하는 것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한마디로
깨끗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메가3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포 노화나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미세 염증을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특히 혈관에 미세 염증이 생기면 이 오메가3를 섭취함으로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염증 제거 효과로 말미암아 관절염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3 제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EPA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더 효과적이고 DHA라는 성분이 많을수록 뇌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은 혈관 응고 완화, 혈압 강화, 중성지방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기에 필수적인 건강 보조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종합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이 세 가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첫 번째 필수 건강 보조제에 속하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주간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눈비가 섞여 내리면서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울 수 있어 외출 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